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의 성승미소입니다. 지난 한 주 FOMC도 있었고 미국의 쿼드러플 위칭데이, 한국 증시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이죠. 끝난 미국의 증시 다우지수 553포인트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 주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 미국은 금요일이었죠. 장 시작 전부터 지수가 하락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가더니 작년 다우지수 기준으로 533포인트 마이너스, 즉 3대 지수 S&P 500, 나스닥 지수도 거의 1%를 넘거나 1%에 이른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금요일 증시의 하락을 쿼드러플 워칭데이, 즉 선물 옵션 만기일 때문에 벌어진 일이냐, 아니면 수요일 FOMC 이후에 나온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이냐. 자, 둘 중에 어떤 것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둘 다 네. 통섭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수요일날 폼시 플러스 제임스 블러드 어디죠?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 예. 그 다음에 선물옵션 만기, 이 세 가지 악재가 겹쳐서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폼시가 사실은 그 스테이트먼트만 보고서는 증시가 즉시로 하락으로 반응했었잖아요. 예. 근데 30분 후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는 손사래를 내줄 정도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겁내지 말고 우리는 2024년 2023년 말이나 천천히 우리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이제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는 매파적인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비둘기파적인, 이제 좀 상반된, 그래서 파월 의장은 시장을 달래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했죠.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에는 별일 없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이미 언급을 했었죠. 이 한 주일 동안에 그 타임 스케줄을 볼 때 수요일 날 폼시가 있고, 어쩌면은 폼시 끝나고 수요일 날 오후부터 선물옵션 만기가 금요일이지만은 그 태풍권은 수요일 날 저녁부터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수요일은 그게 없었는데, 목요일 아침 시작되자마자 선물옵션 만기 태풍권으로 바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특이한 현상은 나스닥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고 다우존스 지수는 한때 350포인트 정도 장중에 하락했다가 이제 마지막 막판에 상승으로 다 끝났죠, 사실은. 그런데 목요일 날에도 사실은 선물옵션 만기 그 후폭풍으로 해갖고 그 태풍권을 해갖고 증시가 사실은 강하게 하락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국채금리가 갑자기 확 급락을 하면서 그 반등으로 이제 수혜로 나스닥 지수로 이제 월가의 그 펀드 매니저들이 다 달려갔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한때 200포인트 정도 상승할 정도로 강하게 상승했던 한장. 근데 결국 금요일에는 또 다시 금요일 아침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가 빠르면은 2022년 중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불과 1년도 지금 1년뿐이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예. 2022년에 우리가 금리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했는데, 사실은 또 다른 지역의 연은 총재가 미네폴리스가 있죠. 그 사람은 2024년까지 우리는 금리 절대로 안 올린다. 이렇게 했는데도 시장은 그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 말은 무시해버리고 그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그쪽에 더
많이 이제 심각하게 이제 반응을 했던 건데, 사실은 그 제임스 블러드가 전통적인 그 비둘기파였어요. 네. 네. 그런데 갑자기 그 폼시 의원에 지금 한 20명 정도 되죠? 18명. 거기서 지금, 네. 네, 근데 이번에 그 투표한 사람 그 숫자 보니까 20명이더라고요. 아, 2명은 의결권이 없고.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폼시 이후에 자기 의견을 그 표현한 사람들 중에 또 폼시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 전체 톤으로 볼 때 가장 호기시한 거, 가장 이 배타적인 발언을 한 분이 제임스 블러드예요. 네. 그래서 폼시와 제임스 블러드와 선물합친 만기 이것이 합쳐져서 악재로 정치의 큰 하락을 시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잠깐 이렇게 종합하면 제임스 블러드 센트루인스 연은 총재가 CNBC에 출연을 했어요. CNBC에 출연을 해서 2022년 하반기에는 최소한 한 번의 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될 정도로 빠르게 유동성을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미네아폴리스 연준 총재는 닐 카샤카리입니다. 카시카리. 발음도 좀 어려운데 카시카리. 이분은 말씀하신 대로 2023년 이전에는 금리 인상 절대 없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각기 다른 톤의 말씀을 하셨는데 증시는 블라드 총재의 발언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제 하락의 재료로 사용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은 어떤 재료를 선택할지는 증시 마음이긴 하지만 결국 옵션 만기일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는 매달 있지만은 이 쿼드로 위칭데이라 해갖고 분기마다 한 번씩 오는 그렇죠. 이게 진짜 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을 뒤돌아볼 때 4번의 쿼드로 위칭데이에 증시는 크게 하락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예외가 아니듯이 하여튼 쿼드로 위칭데이는 일단은 증시는 하락으로 간다. 이제 이런 전제를 깔고 이 큰 손들은 그쪽으로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 옵션에 이제 4마리의 마녀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개별 주식의 옵션도 만기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네. 이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통계상으로 볼 때 이번 그 금요일 선물 옵션 만기일 날에 개별 주식 있잖아요. 예. 네, 개별 주식의 옵션 만기일에 그 집행된 금액이 증시 사상 최고 2번째 금액이래요. 거의 800 빌리언 달러가 집행됐다. 예. 그래서 결국은 기관들은 옵션을 장난감 같이 잘 갖고 놀지만은 거기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자꾸 점점 똑똑해져 갖고 개인 투자자들의 옵션 그 매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변동성을 더 키웠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에 더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이런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어쩌면은 이것이 진짜 어떤 대형 악재가 나타났을 때는 증시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월가에서 경고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그게 전문 용어로 웩더 독이잖아요. 꼬리가 그냥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거. 네네.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분기마다 오는 그러니까 개별 주식의 선물, 그다음에 옵션, 그다음에 지수의 선물 옵션 이렇게 4가지 마녀, 즉 쿼드러플 만기일이다, 위칭데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선생님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이다 좀 제가 페이스북에도 그다음 멤버십에도 올렸던 지난 1년 동안에 분기마다 왔던 쿼드러플 워칭데이에서 S&P 500 인덱스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셨죠, 선생님 혹시 제 페이스북에서? 네네네. 예.
그래서 네. 거기서 그대로 나옵니다. 수목금 떨어지고 다음 주 화수목 다시 올라간다. 이걸 1년 내내 동일한 패턴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네. 흐름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일단은 쿼드러플 옵션 만길이 일단 그동안 1년 동안 보였던 흐름대로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중요한 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도 지난번과 같은 패턴을 보일 것이냐 이것만 보면 그 어느 정도 향후 흐름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런데 제 그 금요일 날 제임스 블러드 그 총재의 발언 직후 사실 채권 시장은 요동을 쳤잖아요. 예. 요동을 쳤는데 이것이 증시 그 안에 이제 상당히 깊은 이제 파장을 일으켰다. 이제 이렇게 보고 그 월가에서는 이 파장이 월화수 이렇게 바로 치유되는 게 아니고 이 어쩌면 여전히 적어도 이틀, 3일 더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CEO 그런 분들도 지금 뭐 폼C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 전에는 그 연준에서 좀 뭐 인플레이션도 과도한 인플레이션도 용인할 수 있고 또 금리 인상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폼C에서 갑자기 이것이 1년 앞으로 당겨지면서 이 채권의 그 투자자들 이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 여기에 투자했던 채권 투자자들의 급선회 포지션 급선회 여기에서 변동성이 더 커졌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잡아지려면 한 2, 3일 정도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미 6월 초부터 저하고 선생님 대화에서도 계속 채권으로의 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뭐 영래포 금액도 늘어나고 있고 이자 필요 없어 내 돈 좀 맡겨줘. 이런 추세가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3주 가까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네네. 결국은 시장에 똑똑한 이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사실 채권에 들어간 돈은 한 일주일 동안 큰 돈을 버는 거잖아요.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그렇죠. 예. 그런 것이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 한 주만 봐도 그 영래포 시장으로 그 돈줄이 몰린 게 그 지난주보다도 훨씬 더 크게 예, 맞습니다. 더 몰렸어요. 그래서 예. 이게 일종의 그 연준 입장에서 좀 그 자기 손 안 대고 코 푸는 유동성 흡수 예. 전략이잖아요. 네. 그래서 긴축은 이미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수요일, 한국 시간은 이제 목요일 새벽에 마무리된 FOMC 얘기, FOMC 얘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회의 발표 내용을 보면 사실 회의 내용에서 이거 매파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점도표였습니다. 점도표를 보면 18명의 페드 이사진 중에 11명의 이사진이 2023년에 최소한 2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점도표라는 게 예상이거든요. 예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뉴스로 인해서 뭐 달러화 강세, 곧바로 채권금리도 바로 반등을 했죠. 그런데 파월 의장은 grain of salt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이게 소금 뿌리는 거니까 가감해서 들어. 그리고 점도표가 무조건 절대적인 신호 아니야. 우리 그렇게 함부로 바뀌지 않고 우리 이번에 한 얘기는 talking about 밖에 안 했어. 이렇게 시장을 계속 다독였잖아요. 자, 네. 이에 대해서는 월가의 해석은 파월 의장의 다독이는 것에 무게중심을 좀 둔 건지 아니면 아니야.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그 역할이 그렇다니까 그렇다 치고 페드 멤버진 11명이나 그랬다는 얘기는 결국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어. 이런 점을 더 경계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점도표 이것이 연준 의원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그 당초 그 다플라 거기에서보다도 조기 금리 인상 쪽에 그 멤버들의 숫자가 더 늘었다는 것은 지금 이런 기조로 미국의 그 GDP 성장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지속된다 그러면은 다음 FOMC, 그 다음 FOMC에서는 한 명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지 줄어들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결국 포럼시에서 그 금리 정책을 할 때 다수결 투표거든요. 아무리 연준 의장, 예. 파월 의장이 그 장악력이 높다 할지라도 결국은 의원들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점도표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파월 의장은 그거는 그냥 점도표는 별거 아니고 뭐 그대로 간다는 거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톤다운 플레이다운 시켰는데 그래서 사실 그때는 시장이 파월 의장의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증시가 이제 별 충격 없이 이제 지나갔었죠. 자, 그리고 이제 폼씨 발표 이후, 폼씨 회의가 마친 이후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첫 번째 좋아요. 골드는 80달러 하라는 거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왜? 달러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라진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달러와 인덱스와 골드는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달러가 강세되면 골드는 떨어지는 거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했지만 문제는 채권금리였는데 채권금리도 FOMC 발표와 함께 10년 만기 30년 만기 급등을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10년, 30년 만기 채권금리는 마이너스 전환태세였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도 계속 이 30년, 10년 만기 채권금리 계속 떨어졌어요. 반면 2년 만기 채권금리는 상당히 올랐거든요. 자, 이것만 보면 페드가 물가 인상률을 생각보다 높이고 2022년까지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인정을 했어. 그렇다면 결국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장기 채권 금리도 상승하는 게 이게 상식인데 이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연준에서 지금까지 말했던 거는 그 인플레이션 타겟 인플레이션이 2% 플러스 마이너스 좀 과도하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용인하고 참겠다. 이런 정책에서 이번 포럼시를 통해서 아니야.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겠다. 이런 의지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단기 국채 금리와 장기 국채 금리가 스프레드가 비슷해지는 거. 이거는 이제 커브 플래트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리고 금요일에는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발언 직후 단기 국채 금리는 폭등 수준이었어요. 한 24% 올랐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올라가고 장기 국채 금리는 또 폭락 수준이고. 그래서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국채 금리를 볼 때 단기 국채 금리는 연준 금리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장기 국채 금리는 국가의 성장률이라든지 장기 인플레이션 이걸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발언 직후 국채 단기 금리가 급등한 것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난 수요일 포럼시보다도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다. 그것을 적극 반영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 장기 국채 금리 하락은 연준의 의지가 좀 더 강해졌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아주 나중에는 없애버리겠다는 하는 그런 강한 의지도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채권 선물에도 만기였거든요. 그래서 국채 투자자들이 단기 국채 선물을 대량 매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금리는 폭등했다. 그래서 결국은 선물 옵션 만기일에도 이 국채 금리 단기 금리 상승과 장기 금리 하락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거든요. 특히 이제 해외 이제 유럽이나 이제 일본 같은 그런 경우는 지금 금리 정책이 유동성 을 좀 더 가져가고 좀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은 좀 매파적인 지금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틈바구니에서 오는
국채 금리의 그 차이 이런 것 때문에 해외 그 투자자들로부터 미국 국채 이 투자금이 대폭 늘었다. 그래서 실제 통계적으로도 지난 한 주에 미국의 채권 가격과 그 증시 여기에 해외로부터 대량 거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이냐? 사실 앞에서 말씀하신 10년 만기 채권금리와 2년 만기 채권금리의 차이, 이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미국 경제의 장기 경제 성장 가능성을 좋게 시장이 보는 거고, 반대로 말씀하신 건데 플래트닝, 이 차이가 좁혀지면 이게 만약에 2년 동안의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페드의 강력한 이 유동성 흡수 정책이 펼쳐진다. 그랬을 경우 장기 경제 전망이 썩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서 30년, 10년 만기 장기 채권 금리를 하락하고 단기 2년 만기 이내의 채권들, 3개월짜리 이런 것들은 거의 폭등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뭐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물옵션 만기일로 해갖고 과도하게 움직인 하루였다. 그게 특별히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하강, 뭐 좀 속도 조절 이런 것까지는 조금 성급한 해석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 경제와 그 증시 이게 이제 화랑이냐 아니냐 이게 제가 보는 그 잣대 하나는 원유 가격이거든요. 네네. 증시가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은 상승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경제 화랑세 또 원유 수요 증대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여전히 그쪽에 베팅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선물옵션 만기일에 그냥 하루짜리 큰 대형 이벤트였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그 펀드 스트레트 그 CEO 톰리 선생님도 에너지주는 계속적으로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토요일 새벽에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하고 어떻게 일단 톤이 일치하는 것 같고, 이 폼씨가 있었던 선물 옵션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있었던 2주의 이 증시 흐름을 보면 뱅크, 항공, 산업재 등 원자재 가격 하락하면서 이런 쪽의 섹터들은 하락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했던 빵주, 이 빵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 나스닥 선물, 기술 성장주들은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점은 금요일 다우지수 553포인트 빠진 장에 나스닥도 같이 하락했지만 아크K 인베스트먼트의 이 ETF죠. 아크K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어요. 자, 이것만 보면 미국 증시가 그 쿼드러플 위층데이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소형 스몰캡의 중소형 개별 종목들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AMC 같은 것도 큰 폭의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 국채금리 그 하락, 그 장기 국채금리 하락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싶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크펀드에 있는 그 참여하고 있는 그 기업들은 사실 그 소형 성장주잖아요. 혁신 성장주. 네. 이 회사들의 특징은 많은 빚을 이용해갖고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 회사들의 그 장기 플랜에서 금리 부담, 그 자금 운용에서 상당히 그 자유로움을 더 주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소형 그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팡주 같은 것도 이제 뭐 미국의 이제 대형 빅테크인데 거기도 물론 뭐 워낙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장기 국채금리 하락 이것이 뭐 큰 수혜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지금 장기 국채금리가 하락함으로 해갖고 증시의 그 큰 손들은 지금까지 그 많이 올랐던 전통 가치주, 말씀하신 대로 뱅크 뭐 이런 전부 이런 걸 뒤로 하고 지금 오로지 기술주 그쪽으로만 지금 달려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증시의 항상 이 섹터 로테이션이 항상 일어나는데 현재로서는 월가의 큰 손들은 테크주로 달려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기대감으로 올라서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손을 좀 빼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3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면서 오르지 못한 테크, 기술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옮겨가며 결국 그렇게 자연스럽게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동안에 사실은 그 빅테크5가 지난 그 이번 상승기 말고 그 전에 한 4개월, 5개월 동안 거의 꼼짝 못 했잖아요. 예. 상승을 못 하고. 그러는 동안에 전통가치주, 컨택트주, 뭐 이런 주들은 그냥 승승장구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월가의 큰 손들은 그 전통가치주에서 이젠 충분히 먹었다 생각하고 거기서 프로핏 테이킹하고 그동안에 덜 올랐던 그리고 또 이 모든 증시에서 지금 상황이 테크주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시장의 변화가 정말 주식장은 경제가 유기체라는 게 어떤 변수로 인해서 자꾸 방향이 바뀌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면이 보이는 게 원자재입니다. 지난주 굴이나 이제 럼버, 목재 같은 경우는 이미 3주 전, 한 달 전부터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을 했지만 지난주에는 농산물 등이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산업체, 미국 중심의 이제 수출재 이런 주식들,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악영향을 받았는데 이렇게 원자재 가격의 하락, 농산물 가격의 하락 이런 것은 결국 이제 이 공급 이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쇼티지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연준에서도 늘 얘기하듯이 그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또 시장 한편에서는 아니다. 지금 잠재적으로 인플레이션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오지만 하여튼 지금까지는 연준의 시각이 맞았다고 그런다면은 그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나고 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그 투자자들은 항상 실물 보다도 먼저 움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피킹을 그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인플레이션에 수혜받던 종목에서 이미 돈을 빼는 거죠. 네. 그래서 3달, 6달 이렇게 먼저 움직이는 게 증시 생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으로 또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원자재 같은 경우는 중국 당국이 그렇죠. 대대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 이걸 단속을 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산업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바이든 정권에서 최초에 주장했던 인프라스트럭처 그 플랜이 대단히 지금 축소돼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도 지금 뭐 진행도 지금 뭐 흐지부지해지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전통 가치주는 지금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계속 이 채권 금리가 뭐 다시 급반등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적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결국 기술 성장주 쪽에서 더 이렇게 수익률이 있겠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금요일 장에서도 보면은 다우존스 500포인트가 하락하는 동안에 나스닥의 빅테이크5들은 뭐 까딱없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으로 끝났고, 하여튼 기술주들은 지금 강한 지금 모멘텀을 지금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기술주 이쪽으로 돈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페드가 손 안 대고 코 푼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이번 FOMC에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IOER 즉
초과 지준에 대해서 금리를 지급하는 걸 0.05% 인상을 했어요. 자, 그 점도 사실 주목하지 않지만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돈 가지고 와서 그냥 우리한테 맡겨. 이러면서 유동성을 축소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시장에 넘쳐나는 이 유동성이 갈 곳이 없었는데 안전하게 맡겨준다고 하는 보관해주겠다는 연준이 나타나니까 그쪽으로 점점 더 몰리죠. 거기다가 쥐꼬리만큼이라도 이자를 준다고 그러니까 놀리느니 갖다 놓자. 이제 그거죠. 그래서 연준은 시장의 그 과잉 유동성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흡수해 나가는 거죠. 이거 결국은 토킹 어바웃, 즉 테이퍼링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이야 라면서 다독이고, 점도표가 야 이게 무조건 확실한 게 아니야, 그냥 가감해서 니들이 알아서 들어,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게 아니더라도 페드의 이 제스처만으로도, 그 다음에 IOER 금리 등의 인상만으로도 유동성이 흡수되고, 그럼으로써 주가가 경기 민감주들이 한없이 올라갈 것 같았지만 다시 이 섹터에서 조정을 하는 거 봐서는 한 2달 전에 이 페드가 주장했던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거품. 그게 걱정이라는 얘기를 은연중에 지금 그 플러스를 빼는 일종의 일관된 행동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연준 의장은 항상 말했듯이 자기가 앞으로 이제 금리 정책을 실제 집행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앞두고 예고를 해주겠다고 했더니 그 공언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도 이제 뭐 8월 달부터 이제 분명히 가시적으로 이제 언급할 거고, 그렇게 하면은 내년 초부터 이제 테이퍼링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영리포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시장에 이미 이제 일단 한 단면을 이제 보여준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돈 풀 생각은 없다. 조금이라도 거둬들이면 거둬들였지 더 이상 양적 완화 이거는 아니다. 이제 그거는 그냥 한 턴어라운드 했다. 이것을 시장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미국 성인의 70%를 백신 접종 완료하겠다, 이렇게 한 게 사실 현재 속도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뉘앙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영국에서 이 델타 변이종,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러시아도 그렇고 캐나다도 오늘 보니까 금요일 날 기준으로 그 델타 이 코로나 확진자가 전일에 1100명에서 2000명으로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새벽 뉴스를 보면 미국 주요 지역에서도 델타 변이종이 이게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혹시라도 이 델타 변이종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경기가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그 연준의 그 어떤 긴축적인 스탠스, 이것보다도 당면한 그 정시의 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이 델타 변이종, 예. 이것을 저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미국의 뭐 집단 면역 워낙 잘 돼 있어갖고 숫자로서는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면은 뭐 지난 며칠 동안 이 변이종 발생률이 높다 하지만은 실제 건수로 말하면 별로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예. 퍼센테이지만 높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그것이 기존 백신이 여기에 약 효과를 못 내고 있다, 이런 결과도 지금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혹시나 진짜 델타 변이종이 급속 확산해갖고 또 기존의 백신이 이걸 다 이렇게 효과 100점으로 이렇게 작동이 안 됐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증시에 단기 충격을 줄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백신 접종률이 낮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그러면은 세계적인 그 수요 감소로 이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은 결국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그 밀착 와치하고 있는 그 하나가 이제 델타 변이종. 그래서 진짜 이게 자칫 증시 폭락으로 가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진짜 이 밀착 감시 대상입니다, 이게. 참 코로나가 이게 참 인류를 힘들게 하긴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잡혀야,
일단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 봐서는 1차 접종으로는 그 델타 변이종의 30%밖에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2차 접종을 완료할 경우는 거의 70% 이상 유효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빠른 2차 접종 이것밖에 답이 없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젊은이들이 1차 접종만 하고 안 하는 사태 때문에 걱정이 된다. 빨리 2차 접종하자 이렇게 백악관 성명을 통해 발표한 것도 결국은 델타 변이종 이것 때문에 2차 접종을 독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네. 근데 하여튼 미국에서도 지금 뭐 국민 대다수가 이 백신을 접종했고 또 그 결과로서 접종했던 사람은 좀 확진자와 컨택을 했어도 전염이 안 됐다. 이제 이 결과로 다 나타나는 건데 한편에서는 음모론자들이 많아요 또. 이거 뭐 정부에서 몸에다가 주사약 집어넣고 이게 마이크로칩 같은 역할을 해서 국민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러려고 그런다. 뭐 이래갖고 음모론 퍼뜨려갖고 거기에 거부하고 동조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꼴통 우파들, 예, 트럼프 지지자들. 그래갖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미국에 맞을 사람은 다 맞았는데 그 사람들만이 안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설득시킬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이제 숙제로 남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뭐 전체 인구 기준으로 뭐 60% 이상이 1차 접종을 했고 50% 가까운 숫자가 2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되고 있다는 점 참 부럽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화요일에 이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증언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도 혹시 파월 의장이 지난번 발언보다 약간 수위를 높이거나 이러면 사실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보실 때 다음 주 시장까지 전망하시고 마무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것을 거기에 이제 반응해서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대중 앞에 다시 서는 그런 기회에서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톤 다운하는 그런 발언이 나올 걸로 보고요. 그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을 종합해 보면은 시장을 상당히 달래는 듯한 그런 그 스탠스였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파월 의장의 그 발언이 나오면은 시장은 안도감을 갖고 다시 상승 랠리를 시작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올해 이제 상반기가 이제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예. 한 열흘 정도 있으면은 6월 말 되고 이제 한 해 상반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이제 6월까지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증시가 괜찮았어요. 근데 후반에는 증시가 되게 성적이 저조한 그 시즌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S&P 수준으로 볼 때도 증시 고점에 이제 많이 이제 접근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같은 급락장 이것은 조금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증시가 올라가서 수익이 생기면은 밀은 두지 말고 수익을 챙기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2월입니다. 이 파월 의장도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반기 이 주시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하고 발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사실 고려 사항이겠죠. 네네. 연준 의원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잘 부담 없이 자기 속 생각을 이제 말할 수 있지만은 파월 의장은 진짜 미국 경제 전체, 세계 경제 이게 키를 쥐고 있는 그 선장이잖아요. 예. 이게 행동이나 말 대단히 이제 신중해야 되고 지금까지 그분은
잘 이끌어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도 잘리면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요. 그 실업자 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유임될 수 있도록 이 증시의 변동성을 최소한 축소시키면서 상승으로 조금씩 밀어올리는 발언이 나왔으면 그게 제 기대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바라는 점입니다. 꼭 좀 선생님 그 미국에 계시니까 좀 더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미국 경제 지표 발표될 때 인플레이션 관련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음 주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도 있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거. 거기에 따라 갖고 증시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다음 주에는 저희 방송 방송이 일요일 날 나가는데 제가 월요일 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일정이 있어서 우리는 일요일이나 토요일 밤에 좀 인터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미리 시간 알려주시면은 그때 스케줄 맞출게요. 예. 선생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나요? 네. 사실 저는 토마스 로 선생님하고 약간 좀 다른 게 지난주 미국 증시 금요일의 하락은 그냥 쿼드러플 위층대의 이벤트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토마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요일 미 의회 증언에 나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 그게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성공적인 투자, 친수익파 그 길로 같이 가시죠.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